그리고 이제 대연정 하니까 대연정 이것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대연정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 선거제도는 좀 고치고 싶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건 꼭 하고 싶다.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통령이 왜 이런 걸 왜 이렇게 집착하냐? 왜 선거구도에 그렇게 집착하냐? 그런데 분열의 구조 이것을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지역구도 해체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이제 성숙한 정치로 향상할 수 있습니다. 한 등급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 재건축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고치고 바로잡고 또 더 잘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개혁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다시 5월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20주년을 맞는 2023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기획한 뉴스토마토 스페셜 4부작 노무현 2023 진행을 맡은 조수진입니다. 2005년 7월 대통령 기자간담회 영상, 대통령의 목소리로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는데요. 노무현 2023 그 첫 번째 편은 바로 대연정입니다.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마지막 대변인이시죠. 노무현재단 천호선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치개혁 2050으로 지금 가장 뜨거운 현역 의원 중 한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가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다. 이탄입니다. 네. 핫한 거 맞으십니다. 두 분 오늘 처음 만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 꼭 한번 뭐 만나 뵙고 싶었다 이렇게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예, 이탄 의원님은 저를 뵐 필요를 못 느끼셨겠지만 저는 아까 대기실에서 분위기 좋으셨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노무현 리더십 학교에 강사를 한 번 전에 모셨는데 바쁘셔가지고 일정이 꼬여가지고 못 오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개혁의 누구보다도 바른 방향으로 앞장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으면 영광이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지 뭐 제가 굳이 바쁜 시간을 내주시지 않은 뜻은 아니었습니다. 예, 아니 이탄희 의원님도 우리 천호선 이사님 쓰신 어떤 글 중에서 인상 깊은 네. 글이 있으셨다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 한국 정치 이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정치에 대한 철학 이거를 네. 이제 잘 담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바로 고해에 비서실에서 대통령께서 정치 개혁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 생각 모아서 내신 책이죠. 네, 네. 아마 이제 임기 중에 한 번 내시고 이후에 아마 개정판을 내신 것 같은데 개정판 이렇게 쭉 보다가 이 천 이사님께서 마지막에 맺은 말 글을 쓰셨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다 알고 있는 지금은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노무현의 꿈을 이루라. 이게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노무현의 꿈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좋은 표현이 있을까? 그런 생각했던 생각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두 분 아주 처음부터 사이가 너무 좋으십니다. 오늘 2005년 7월 기자간담회 영상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자간담회 제가 풀영상을 봤는데요. 단어 하나하나 진심을 담아서 골랐다라는 대통령 말씀이 있으셨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까 이탄희 의원 얘기하신 한국 정치 이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나중에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이 대연정 제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도 낮고 이해도도 너무 낮은데 이제 그냥 사람들 좋아하는 거 하시죠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문제가 있다는 말은 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까 그 영상 굉장히 좀 뭔가 짠하기도 하고 그렇게 봤거든요.
천 이사님 그때 청와대에 계셨죠? 예, 국정상황실장 맡고 있을 때더라고요. 제가 맞춰보니까. 아, 그러면은 이 기자회견 자체가 본인 업무 중에 하나 아니셨어요? 사실 이 일이요. 대연정이라는 제안이 뭐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그 의견을 갖고 계셨는데 이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일찍 세버렸어요. 사전에 오. 노무현 대통령이 뭐 당과 또 청와대 참모들과 의논을 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시작하셨는데 이게 언론에 새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급작스럽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할 땐 저도 몰랐었고요. 직전까지는. 그래서 굉장히 그때 그 순간은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야, 이거는 아마 언론에서 못 들어보셨죠? 처음 아마 나온 얘기 우명이다에 같아요. 조금 담겨 있을 거예요. 아, 아마. 그래요? 뭐 이 의원께서는 그때 혹시 뭐 사법연수생 아니셨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근데 저 영상 보면서 저도 지금 천 이사님 말씀처럼 노무현 대통령 진심이 정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유사하게 제가 또 어떤 영상을 봤냐면 봉화마을 내려가서 계실 때 시민들이 찾아와서 노무현 대통령 뵙고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하는 거 좋아하셨잖아요. 그 영상 중에 하나를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실패한 대통령이다. 내가 진짜 대통령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 자리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구조를 바꾸고 싶었던 건데 구조를 못 바꿨다. 이 구조 하에서 한국 정치는 동네 싸움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대통령이지만 역사는 발전할 거다. 네. 그 얘기를 그냥 이렇게 수수하게 밀짚 모자 쓰시고 막 하시던 그 영상이 제가 기억이 나요. 정말 평소에 그냥 시민들하고 대화할 때도 말씀하실 정도로 이 문제는 정말 진심이셨던 것 같아요. 사실 대연정이라는 말로 발표가 됐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은 정치개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이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연정 제안 당시 많은 분들이 그때까지의 한국 정치 경험치로 떠올린 것은 합당이었습니다. 바로 1990년 1월 22일에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그리고 민정당 총재였던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 세 분이 합당을 발표하면서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걸 제일 먼저 자연스럽게 떠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정권을 위해서 제도를 붕괴시킨 3당 합당과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권도 포기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한 것은 같을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90년 3당 합당과는 다르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사실 그 3당 합당에 대한 부정적이었던 여론의 평가가 이 의원 보실 때 결국 이 대연정 제안에 대한 둘러싼 여당 여론에도 악영향을 미쳤던 거 아닌가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반걸음만 앞서가라고 하셨잖아요. 아, 예. 근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끔 또는 자주 한 걸음씩 앞서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후배들한테는 너무나 정말 그 중요한 선각적인 얘기를 많이 남기셨는데 대연정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때까지 경험해봤던 수준에서는 낯선 제안이었기 때문에 유사하게 그 당시에 3당 합당 경험했던 거를 떠올리는 분들도 좀 계셨지 않았나 싶고 저도 그 당시 좀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운 게 주변에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권력이 대통령 개인의 것이냐 뭐 이런 표현들도 좀 나오고 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한나라당하고의 연정을 제안한다는 것이 무슨 과거의 3당 합당으로 이 거대 여당이 탄생했던 뭐 그런 국민의 뜻을 거슬렀던 이런 것들을 다시금 이제 되새기게 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역사적 경험이 그렇다 보니까 대연정의 뜻에 편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결국에 대통령께서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기자간담회에 나섰고요.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못 받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천 이사님,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또 본인이 지금까지 이해하신 걸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하셨던 대연정의 핵심은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이 이야기를 그 전서부터 지속적으로 해오셨었는데 대연정이라는 단어는 그때 처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연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 3당 합당 떠올리고 그래서 권력을 우리가 가진 권력을 내주려고 그러느냐.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을 통째로 내주더라도 선거제도를 바꾸자라고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대연정 제안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선거제 개혁을 전제로 한 대연정 제안이었다고 보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실질적인 방점은 선거제 개혁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데 한나라당이 만약에 찬성을 해준다면 내각 구성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장관 임명권이나 국무총리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인데 왜 하필 선거제도가 이 정치개혁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생각하셨다고 보세요? 이제 뭐 그 얘기를 오늘 조금 복잡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당시 지역구도를 극복하는 게 최대 소명이셨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 4번씩이나 떨어지면서 끊임없이 종로에서 당선됐어도 다시 부산에 내려가서 그게 이제 노사모 탄생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도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 제도인 선거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바꾼다면 지역구도 극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갖고 계셨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하나의 고민은 이제 여소야대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소야대가 내각제에서는 무조건 다수를 형성하면 되지만 대통령과 국회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다르게 될 경우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소야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신 다수당에게 총리 이하의 권한은 상당수 주겠다. 그러니 대신 선거제도를 바꾸자.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을 아주 강하게 제안하신 거죠.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지역 대결 국면으로 해서 정책 대결이 안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장관이나 총리를 내주고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탄희 의원님 지금 현역에 계시니까요. 당시로서는 거의 폭탄이 터진 것 같았다라는 표현까지 있었는데 정당 정치에서 선거제도 개혁하는 것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이게 선수가 룰을 정하는 구조다 보니까 선거제도도 선거법으로 결국은 통과가 되어야 되고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다른 나라에서도 2000년대 특히 이전에는 선거법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새로운 세력이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서 이게 이제 의회로 들어와서 기존 정당들을 밀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선거제도를 바꾸더라고요. 근데 네. 그때는 그런 동기로 바꾸지만 결국은 굉장히 다양한 제도 세력들이 국회 내로 들어와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장기적으로 되는 거죠. 예, 우리도 그렇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는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법 개혁이라는 게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탄희 의원님 지금 정치개혁 2050을 이제 계속 같이 하고 계신데 거기서 뭐 하신 토론회나 이런 영상을 보면은 뭐 증오 정치, 서로를 이제 악마화하는 정치를 벗어나서 같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얘기해 보자. 초당적인 젊은 정치인들 모임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탄희 의원님 얼마 전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 보니까 증오 정치를 하는 의원들도 집에 가서 이불킥 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던데 네. 제가 이게 안 믿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 진짜 너무 왜 어떻게 저런 말을 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던데 진짜로 그런 현역 의원 분들 중에서도 지금의 본인이 이 증오 정치에 참여해서 조금 더 이제 뭐 인지도라든지 당의 이익을 위해서 정파적으로 막 그런 뭐 흔히 말하는 막말이라든가 어떤 혐오 발언 이런 거 하시면서도 이런 정치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계시고 그런 혐오 발언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증오 정치 하시는 분들도 조직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분들 많고요. 제 주변에 특히 많습니다. 같이 이제 21대 국회에 등원했던 초선 의원들 중에 참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거냐라는 취지의 질문이신데, 그러니까 저는 다 원인이 있다고 봐요. 제도적인 원인도 있고요, 문화적인 것도 있고 사람의 문제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바꿔야 되는 거니까요. 이걸 이제 더 좋은 정치로 바꿔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지금 바꿔야 되느냐 이렇게 좀 실천적으로 저는 많이 접근하거든요. 근데 뭐 국회의원 된 사람을 지금 당장 임기를 어떻게 박탈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또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매번 선거 때마다 우리가 물갈이를 하잖아요. 특히 2020년 총선 때는 물갈이 폭이 진짜 컸어요. 맞습니다. 예. 초선 의원이 전체의 절반이 넘었거든요. 그 당시 156명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민주당도 한 80명이 넘고. 그렇지만 21대 국회는 국민들한테 더 외면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바꾸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문화는 쉽게 안 바뀌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그러니 일단 제도 바꾸는 것도 집중해서 하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아직도 그 대연정이라는 말이 기억이 될 정도인데, 대연정이라는 말이 대연정 파동으로 기억이 될 정도로, 저도 사실은 그 당시에 언론들이 뭐 대연정 파동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당시 그 청와대에 계셨던 천호선 이사님 기억에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이 굉장히 많은 어떤 고민이나 어떤 뭐 준비 과정 끝에 나왔다고 이제 하셨잖아요. 예. 뭐 많은 분들 모르실 것 같은데 뭐 얼마나 좀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를 가장 몸으로 느끼고 저항했던 당사자시잖아요.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항상 피부로 느끼고 연구도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고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후보이던 시절에도 선거구제를 개혁해주면은 의원 집정부제식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첫 해 당선돼서 첫 국회 연설에서도 네. 어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을 얻지 못하게 하는, 독차지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떤 선거법을 개정해 주시면 그 뒤에 선거를 해서 과반수 의석이 되는 정당이 혹시 여당이 아니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내각 구성권을 넘겨주겠다라고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오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2003년 그 대통령 당선되신 직후에도 의정연설 그 때부터 전에도 그런 그렇고 얘기를 그 직후에 하셨군요. 국회에 가서도 의원들 앞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희 참모들도 참 부끄러운 게 이 대연정 파동이 터지고 나서 부끄러운 게 노무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해오셨다는 걸 알고 선거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알지만 저 제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요. 저걸 대연정이라는 것과 덧붙여서 파격적으로 제안하실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정치권은 물론이고 참모들조차도 그분에 대한 이해, 그것을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는 지금 후회되고 부끄러운 대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책이나 언론에서 알려지신 걸로는 뭐 유럽의 대연정이나 동거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결과로 예. 소신에 의해서 그렇게 여러 번 발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대연정 제안이 왜 실패했나 부분을 한번 조금 짚어볼게요.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냉철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그 대연정 제안, 그 선거제도 개혁 의지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이탄희 의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 정치 구조 자체가 이미 증오와 혐오에 따른 반사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 속에서 이득을 누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 정치 방식이 몸에 익숙해져 있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낯선 것이, 새로운 제도가 들어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가 룰을 정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 민주당도 좀 반성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천 이사님께서 말씀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말씀하실 때도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반응이 뭐 뜨뜻미지근했다, 그런 제가 이야기를 선배들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유사하게 지금도 이제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위성정당 금지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차례 약속을 했지만 선거가 이렇게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맞냐. 그리고 뭐 어게인 180석, 우리가 다시 윤석열 정부 저렇게 실정을 하다 보면 쉽게 다음 선거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하는 의원들도 사실 지금도?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이 있기도 하지만 몸은 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천 이사님, 예. 사실 당시에 한나라당의 반발이나 그런 뭐 보수 기득권 언론의 반발은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저 기억에도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열린우리당의 반발이나 진보 언론의 비판이 굉장히 거셌어요. 그게 뭐 그 당시에야 워낙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을 하시든 굉장히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20년이 지나서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열린우리당이나 진보 언론 쪽에서는 왜 그렇게 반발을 했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일단 뭐 모든 국민도 그렇고요. 정치권도 낯설었던 거죠. 일단 대연정이라는 표현은 특히 처음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사실은 소연정이 있었던 거죠. DJP 연합이라고 하는 DJ당과 JP당의 연합이 있었고 그게 깨졌죠. 그리고 그때 당시 JP 쪽이 그 DJP 정권에서 경제 쪽을 담당했는데 좀 보수적으로 운영했다. 이런 경험들도 뭐 세세하게 따지면 있지만 크게 보면 대연정이라는 것. 가장 노무현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대연정과 소연정 이렇게 하시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과 건배하면 소연정이고 건너편에 있는 사람과 건배하면 대연정이다. 근데 이 대연정은 3당 합당 같은 것 말고는 상상을 못 해본 거고 그리고 그 당을 합하는 것이랑 같다고 보기도 하고 권력을 내주는 일이라고 보기도 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 정치개혁 그 자체에 대한 승패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정치개혁 그 자체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해왔던 정치 세력이 거의 없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탄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지역 구도 자체가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지역 대립이 있는 것 자체가 고정표 확보의 원인이 되는데 그런 유인이 되고 또 한나라당에 대한 반대를 기초로 정치 개혁을 해오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제안하셨을 당시에 그런 식으로 정치 개혁을 따왔는데 갑자기 건너편에 있는 아까처럼 건너편에 있는 한나라당하고 건배를 하자라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열린우리당도 굉장히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표로 전환하냐에 대해서 이 혼란이 있어서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보 언론이나 뭐 시민사회의 경우에는 한나라당은 이 태생 자체가 어떤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당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결국 제안하신 방식은 연합 다수파를 만들자라는 것이거든요. 연합 다수파. 네, 그 우리 지지자들이 원했던 개혁, 세상의 진보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합 다수파를 형성하는 것이 단독으로 과반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아직 지지자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덜 돼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은 유효한데요. 저희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는 감사한 저희 지지자분들도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150석, 160석 되는 게 중요하지. 네.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서 170, 180석이 연합해서 이 일을 되게 만들 것이냐. 이걸 생각하는 건 배부른 소리다. 어찌 거기까지 지금 나아갈 때가 됐느냐. 이런 얘기 사실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건 납득가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 맞다는 거죠. 우리가 단독으로 이번에 180석을 해봤더니만 독주한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걸리고 또 민주당을 악마화하는 주체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방어해내지 못하면 의제를 아예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고 사실 지난 3년 동안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뭘 했다라는 평가를 못 받고 있잖아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하신 말씀이 맞아요. 만약에 이 180석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2개나 3개의 정당이 적정하게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의석을 점유를 했으면 3대1, 4대1 구도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이 퇴행적인 주장을 할 때 포위시키고 고립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어떤 실수를 해서 우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2, 제3의 세력들이 그 의제를 더 끌고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데는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신 연합 다수파를 만드는 게 더 유용한데 그때는 이제 그게 충분히 우리 지지자들한테 공감을 받지 못했던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네. 아까 이제 이 대연정 제안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과 네. 대통령제에서 여소야대일 때 보다 책임 있는 정치를 위한 대연정 제안과 이게 깔려 있죠. 이 배경에 깔려 있는 건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관이 깔려 있습니다. 상대가 어떻든 최소한의 민주적 조건을 갖춘 선거제도에 의해서 선출된 존재라면 상대를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3단계로 발전한다. 반독재 민주주의, 그다음에 그 부패 청산과 투명한 그리고 지역주의 극복. 세 번째는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2단계가 어느 정도 좀 당신이 대통령 돼서 이루어졌다가 뭐 그럼 3단계, 2단계에서 3단계로 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문제 연정은 연합 정부지만 연합 정부를 꾸릴 수도 있지만 평소의 정치에 있어서 한 정당이 다수의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정당, 견해가 다른 곳과 항상 연합할 수 있는 것을 열어놓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 제가 관련해서 읽은 이런 뭐 그 당시 언론이나 아니면 지금도 평가하는 글들을 보면 이론적 뒷받침이나 설득 작업이 부족했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그러한 대연정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연합 정치 같은 것은 말은 좋은데 이게 뭐 이렇게 대결 정치로 가지 않고 타협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것이 좋은데 대통령제에서는 실시하기가 어렵다라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다 이 행정부를 꾸리는 것이기 때문에 양당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연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내각제에서나 가능한 거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주장이 있는데요. 뭐 저희가 그때 당시도 대통령 지시로 사실 이 선거제 개혁을 공부하면서 네.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에 전 세계 대사관에 최근의 선거제들 다 취합해봐라. 전 세계 정치제도, 예, 대사관이요? 그것도 다 그 정부기획비서관실에서 했습니다. 아마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건데 예. 선거제 공부하는 분들이 지금 사실 선거제가 수백 개가 있고요.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지를 정치학자들도 잘 몰라요. 근데 그걸 모아서 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근거를 갖고 얘기했지만 대통령제에서도 연정이 있는 사례가 많이 있고요. 게다가 대통령제에서 여소야가 되면 이게 아주 골치 아픈데 이거는 미국은 미국대로 푸는 방식이 있고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푸는 방식이 있었는데 한국은 그게 꽉 막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소위 이원 집정부제, 동거정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풀고 미국은 임기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의원 개인을 상대방의 의원 개인도 설득할 수 있는 게 설득하고 또는 딜도 하는 것들이 문화로 되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그게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여서야대가 너무 자주 나타나는데 그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의회도 책임지지 않고 대통령도 책임지지 않는 정치 속에서 이걸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네. 그러면 아까 그 기자회견에서도 기자간담회에서도 영상에서도 대통령께서 언급하시는데 그 동거정부라는 거는 뭐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요 대통령이 임기 중에 또는 뭐 야당이 다수가 되게 될 경우에는 실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정확하지 않은데 내치의 권한 상당수는 야당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고유의 임무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행하는 일종의 그 좌우 동거 또는 여야가 동거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죠. 야, 우리가 너무 미국식의 어떤 대통령제는 양당제밖에 없다라는 것에 너무 이렇게 매몰돼 있는 것 같네요. 실제로도 실증적인 데이터를 보면 대통령제 국가에서도요. 네. 다당제, 온건 다당제인 국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 대통령제에서 결선 투표제가 없는 나라가 별로 없고요. 대부분 결선 투표제를 가지고 있고 그 얘기는 마지막 최종 결선 투표인 1등, 2등 후보 말고 3등, 4등, 5등 후보를 배출한 정당은 1등 후보나 2등 후보에게 연합을 제안하고 정책 연합을 통해서 정부에 나중에 참여하는 걸 조건으로 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이런 게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정부를 구성할 때 여러 당이 참여를 해서 다수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도 서로 협업하는 관계로 설정이 되고요. 그렇군요. 자, 여러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2023 첫 번째 대연정 편인데요. 라이브에 실시간 채팅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세요. 라이브에 참여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별똥별님, 정말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고 사랑하고 잊지 않고 늘 존경합니다. 아마도 이제 정치 개혁을 위한 분들께 하시는 말씀 같은 분을 하신 분도 있는데요. 장정옥님, 꼭 해내주시기 바랍니다. 늘 파이팅입니다. 이탄희 의원님께 하시는 말씀 같아요. 엄용왕님, 이탄희 의원님, 아무리 힘들어도 국민이랑 같이 가요. 우리에겐 꿈이 필요해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강물처럼 님께서 자기 권한 내준다는 건 계획보다 국익 아니면 못함. 권력은 부모 자식도 공유 못한다는 말이 있듯 얼마나 이 나라 국익을 위해서 대의적 인품인지라는 말씀 주셨고요. 슈퍼맨 님께서 정말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이 또 나올까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는 천 이사님께 와닿는 말일 것 같아요. 예. 정말 노무현 대통령 같은 대통령을 다시 한번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번 달에 5월에 굉장히 많이들 드실 것 같아요.
자, 저희 세 번째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을 또 하셨습니다. 아까 천호선 이사님께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타파해야지 이 대결 구도가 이 정책 구도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이것이 정치 개혁의 핵심이다. 우리가 독재를 이제 청산했고 부패를 청산하는 것은 어느 정도 김대중 정부부터 해와서 성과가 났고 이 정책 대결로 가는 민주주의를 달성하려면 중간 단계로 반드시 선거 개혁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예전부터 있으셨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천 이사님 혹시 2002년 키워드 중에서 중꺾마라는 말 아시나요? 모르겠는데. 의원님 아시죠? 아유, 그럼 알죠. 예.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본인이 대한민국 평균 연령이라고 어디서 말씀하시고 약간 젊다고 얘기하신 영상도 봤는데 중꺾마는 뭐의 줄임말이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네. 그렇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 중꺾마라고 하는데요. 이 말에 가장 어울리셨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겠지만 그 대헌정을 제안을 하셔서 그때 그렇게 사실 좀 이제 모욕이나 사실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 2년 동안 다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시고 생각을 진행을 하셔서 대통령 특별 담화문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을 하세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2007년 1월에 이 제안을 특별 담화문 발표를 하시는데 2008년 2월이 임기 만료예요. 그러니까 1년 남겨두고 개헌 제안을 하신 거예요. 뭐 이거는 천 이사님 말 그대로 중꺾마인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오늘 배웠습니다만 원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네. 여소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게 하자. 4+4로 가자.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의원 임기랑 맞추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소야대가 출연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기를 조정하자. 딴 거 개헌하면 복잡하니까 요것만 개헌하자.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당시 여야 정치권 학자들 국민 다수도 최근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긍정적이니까 이것만 하자고 한 거죠. 그건 좋은데 임기 다 끝나가는 끈떨어진 대통령이 그리고 얼마 전에 대연정 때문에 그렇게 타박을 맞았는데 왜 또 이걸 제안했을까를 따져보면 임기가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잖아요.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네. 누구의 임기를 줄이거나 늘리지 않고서는 20년 만에 한 번 돼야 큰 충돌 없이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충돌 없이 자기 손해 없이 되는 거야. 2007년에 바로 그런 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안 될지도 몰라. 욕먹겠지. 그러나 이거는 의무적으로 내가 얘기를 해야 돼. 2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니까 5, 4, 이때 하자. 20이니까. 예, 네. 5, 4, 20이니까. 그런 제안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저희도 아이고, 또 욕먹을 제안을 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안타깝게 지켜봤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러면은 대통령 임기하고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면 여소야대가 없어진다. 그래서 현저하게 줄게 돼 있죠. 현저하게 줄게 되고 그래서 대통령이 조금 더 좀 더 부드럽게 정책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건가요? 그때 천 이사님이 청와대에 잠깐 나와 있을 당시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너무 이 개헌 제안을 한 다음에 또 너무 많이 욕을 먹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무슨 퇴직금으로 뭘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까 하여튼 제가 청와대에서 의전비서관을 2번째 맡으면서요. 제가 너무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정권의 지지는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제가 나가서 대통령께 나가서 말단 소충수가 되겠습니다라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신 거죠. 근데 너무 또 호응이 없죠. 제가 그때 4년 있었던 퇴직금 받아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일종의 개헌 시민운동을 벌려보다가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대변인으로 4월 달에 불려 들어갔었습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이게 본인 퇴직금으로 전 직장을 홍보한 거예요. 전 직장 정책을. 그러네요. 네. 정말 선배님들은 선배님들은 좋았다는 뜻이죠.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군요. 예. 노무현의 선거제도 개혁. 근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을 때는 누구도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았다라는 글도 있던데 노무현의 선거제도 개혁 그 뒤에는 수시로 계속 소환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을 곡해하고 비난 또는 비판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연정을 하자, 또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 뭐 이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개혁을 다른 이름으로 소환하곤 합니다. 이탄희 의원님, 이런 현상은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노무현이 맞았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97년부터 저는 2007년까지 한 사이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2008년부터 한 2016년, 17년까지 한 사이클. 그리고 2016년, 17년 우리 촛불혁명부터 시작해서 또 이건 대선 거쳐서 2024년 총선이 또 하나의 사이클로 기록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과정들을 국민들이 겪으면서 이게 우리가 시민들이 외부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뭔가 정치권에 큰 뭔가 에너지를 우리가 넣어줘도 정치권에서 그거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나라를 근본적으로 못 바꾸고 10년 뒤에 결국 그냥 정권이 바뀌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자세히 지켜봤더니 네. 이것이 바로 증오의 정치, 혐오 정치, 반사이익 구조 때문에 반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을 국민들께서 이제 직감적으로 저는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반사이익 정치.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16년, 17년에 촛불혁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받고 사실 우리 민주당이 집권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2018년도 지방선거도 이겼고 2020년도 총선 때는 180석을 몰아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입법, 지방 또 특히 행정도 지방행정과 중앙행정 권력을 다 가졌는데도 그러니까 선출 권력은 다 주신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열망했던 대한민국 사회 구조적인 변화는 만들어지지 못하고 정권을 내주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퇴행적이다. 네. 역사가 거꾸로 돌아갈 때가 느끼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상대방이 그냥 감 떨어지기 기다리신다라는 비판도 많잖아요. 상대방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실수하기 기다리고 네네. 뭐 실언하면은 막 그거 증폭해가지고 막 비판하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이렇게 반사익 구조로 짜여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힘을 많이 모아주셔도 그 반대 세력도 하나로 뭉치기 때문에 힘을 모아주신 세력이 뭘 하려고 할 때 결사적으로 항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서로 네. 도저히 타협할 수가 없군요. 힘을 가진 쪽도 독주 프레임에 걸려서 일정 정도 이상은 의제를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반사이익을 노리면서 증오와 혐오, 악마화하는 정치를 하죠.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구도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게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 한 주체에서 다른 주체로 국민들께서 선거 결과를 통해서 권력을 이동하시게 돼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한쪽이 악마화되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전에는 이것이 너 전라도지, 너 경상도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서로 간에 뭐 혐오 정치를 했다면 지금은 온라인상에서라든지 서로 다른 세력이라고 발견되면은 끝까지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못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혐오 정치로 그렇죠. 가는군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뭐 정권 교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도 상대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한 그냥 프레임이거든요. 사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모든 정부가 정부 뒤로 갈수록 정권 교체 여론조사를 하면 교체 여론이 높아요. 그거는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되었던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선 때는 그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이번 선거의 정신인 것처럼 부각이 됐잖아요. 내용은 그렇게 좋은 단어로 표현이 돼 있지만 중립적인 것처럼 표현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반사이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계속 우리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한 가지 의제가 진득하게 추진돼서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그걸로 인한 효능을 못 느끼는 거죠. 이게 지금 97년부터 계속 10년 사이클 또는 이번에 조금 더 빨라진 사이클로 경험을 국민들이 해나가시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깊이 연구하셔서 말씀을 20년 전에 하셨던 것이 진짜 맞구나 라고 느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방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개혁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때 내가 노무현 대통령의 진심을 이해를 못했다. 내가 충분히 그때 무슨 뜻인지 알아먹지 못했었다. 라고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 뒤에 나온 대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거제도 개혁이나 개헌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속가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이탄희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뜻을 이해하고 움직이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정치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2014년에는 경기도 안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연정을 실제로 했습니다. 부지사를 상대방 당에게 준다든가 이렇게 했었고요. 또 2016년에는 그 갈등 정치를 청산하자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을 꺼내기도 했어요. 그 천 이사님 보실 때 뭐 이렇게 여러 차례 거론된 개헌론이나 아니면 선거제도 개혁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개혁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뭐 큰 맥락을 그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제안하셨는지,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이해하고 제안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외형적으로 매우 비슷할 수 있지만 그 고민의 깊이가 지금 이탄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깊게 매우 정략적으로 제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남경필 도지사의 시도 같은 게 굉장히 좋았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같은 문제의식이 있지만 문제를 진짜 그런 한 번은 두 번의 사례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구조와 제대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은 다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당시에 약간 그 전국을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선거제도 개혁이나 뭐 변화라는 게 어떤 이렇게 극한 상황에 몰린 정치인이 반전 카드로 상대방을 혼란시키려고 꺼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개혁이나 선거개혁에 대한 것도 국민들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게 좀 관건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이탄희 의원님께서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21대 국회에서 부분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셨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에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도입이 되는 선거법 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수 정당이 이제 국회 진출이 가능해질 수 있는 제3세력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위성정당을 미래한국당을 먼저 국민의힘 그 당시에 만들면서 또 더불어민주당까지도 더불어시민당 만들고 맞불을 놓고 이렇게 해서 다시 그 당들이 양당에 흡수되고 그래서 다시 양당제가 됐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통합이나 공존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아까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하고자 한다는 게 진정성이 없고 밥그릇 싸움 아니냐. 본인들이 약간 그럴듯한 말을 하고서 좀 더 표를 많이 얻으려는 것뿐 아니냐 이렇게 좀 그런 인상만 국민들한테 줬거든요. 21대 총선에서 있었던 이런 위성정당이나 뭐 선거법 개정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너무 자학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2020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은 분명히 네. 진일보였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 제도를 우리가 위성정당 통해서 망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법 개혁은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다 또는 만들지 못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거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2020년 성과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뭘 하자 이게 아니고요. 2020년의 시도는 좋은 시도였고 그게 만약에 위성정당만 없었다고 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위성정당을 통해서 그걸 망쳤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일단 하나의 과제가 명확하게 제시돼 있는 거죠. 그래서 위성정당을 일단 만들지 않는 걸로 확정을 짓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선거제도 개혁을 이번에 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2020년의 경험을 너무 우리가 스스로 자학적으로 생각하지는 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탄희 의원께서 아무래도 민주당 현역 의원이셔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든 주체이기 때문에요. 네. 그 민주당의 결단이 사실은 지금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죠.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네.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정치가 원래 결과론은 없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2020년 총선 때 만약에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면 선거 결과가 어땠을까.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합쳐서 103석이거든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는 163석을 가져왔어요. 더불어시민당이 없었어도 163석이에요. 그리고 21대 국회 구성은 103석,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의 103석을 뺀 나머지 197석이 여러 정당들의 다양한 조합으로 만들어졌을 거거든요. 그중에 민주당은 163석으로 1당이고요. 그런 다양한 연합군 형태로 민주진보 진영이 구성이 되었었다고 하면 지금 2023년 이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성과가 없다고 전전긍긍하고 있을까 과연.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보자면 2022년 대선 결과가 과연 그랬을까. 그런 저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든 것이 잘못인 것이지 2020년에 그 제도가 잘못된 건 아니다. 이거를 명확히 해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해야 국민들께서도 마치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다 소용이 없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했는데 된 게 없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시고 냉소적으로 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이탄희 의원께서 지금 정치개혁 2050을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이나 또 선거제 개편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신데 구체적으로 본인이 또는 뭐 정치개혁 2050에서 주장하시는 선거법 개정, 선거제 개편안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요. 선거법은 사실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있는 것이고 거기를 가기 위한 적절한 수단들을 선택해가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그래도 생각하는 안을 말씀드리면 1번 일단 위성정당이 없어야 된다. 이거는 네. 이제 당이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비례대표 확대입니다.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비례대표가 47석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한 지역구를 줄여서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고 하면 저는 투트랙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47석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거, 그것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구 253석에서 조금이라도 뭐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상당 부분 남아있을 그 지역구도 저는 비례대표로 뽑자라는 주장이에요. 지역구에서 비례대표를 보자 무슨 얘기냐면 네. 지역구 후보자 투표 용지에도 정당 이름을 적고 그 정당 밑에 복수로 공천된 후보를 나열해서 지역구 선거하러 가시는 유권자들도 정당을 찍고 그 밑에 내가 사람도 고르고 하실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하면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는 효과를 낳으면서 국민들이 자기 대표를 자기가 직접 뽑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이제 욕구도 충족들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지역구에 비례대표를 도입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투표용지를 너처럼 만드는 게 무슨 얘기야? 그 얘기는 이제 지역구 당선자를 정할 때 정당에게 그 지역구 당선자를 나눠준다는 거거든요. 득표율대로.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거구가 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름을 붙였을 때 네. 대선거구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위성정당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비례제를 확대하되 대선거구제 지금 말씀하신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세 가지 안을 지금 갖고 계신 거네요. 천호선 이사님 어떠세요? 이 제안과 또 본인 생각 그 제안도 말씀해 주세요. 괜찮은 제안이라고 보지만 네. 제가 이 부분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노무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었지 않습니까? 신년연설에서. 그랬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언론의 일부 언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주장했는데 왜 그걸 계승하지 않느냐, 노무현 정신이 잃어버렸냐라고 민주당을 비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앞에 이제 우리가 말에 나오죠. 대연정 제안할 때 중대선거구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의 소선거구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도 동시에 제안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고 하는 그 책, 2007년도 임기 말에 정무기획비서관 시절에 토론하고 지시하셔서 내신 책에 보면은 중대선거구제 문제를 좀 뒤로 빼시고 소선거구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라고 그때 이제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했는데 그걸 우선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책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이유에 말씀을 드리냐면 이탄희 의원께서 소선거구제 반대부터 이 캠페인을 시작하셨잖아요. 저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지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선거구제가 보통 2명에서 4명 뽑고 대선거는 5명 이상을 뽑지 않습니까? 근데 2명에서 4명을 뽑으면요. 지역구도 극복에도 큰 도움이 안 되고 양당의 독점성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선거구제는 좀 낫죠. 지금 벌써 7석까지 뽑자라는 건데 이 중대선거구제 공통의 문제점이 있는데 뭐냐면 사표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민주주의가 1인 1표인데 정확하게 1인 1표 1가치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표는 가치가 1인데 어떤 사람의 표는 0이거나 제도에 따라서 0.5거나 0.3이거나 0.7인 경우가 생깁니다. 일치시키지 않아서 이걸 최대한 맞추자. 표의 등가성, 평등한 표의 가치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표가 주는 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대선거구제 이런 거예요. 1등과 7등, 7등까지도 당선되잖아요. 그러면 1등은 예를 들면 100표 가지고 당선되고 7등은 10표 가지고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둘 사이의 표의 등가성이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죠. 이제 여기서 더 나가서 지역 대표는 한 명이어야 된다는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면 도대체 내가 민원을 주고 누굴 찾아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원들이 지역이 넓어지면 지역구 관리 안 해도 된다라는 걸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죠. 이번에 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습니다만 전원위원회 연설에서 하셨지만 저는 거꾸로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계층을 만나고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멱살도 저도 뭐 선거 때 잡혀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통합의 측면들이 있어야지 무조건 넓혀서
국회의원들이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옳은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선거 플러스 연동형 비례제를 설명하면 좀 기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고 중대 선거보다 훨씬 비례성이 높고 그래서 정당 간에 30% 지지받는 데는 30%의 의석을 주자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런 면에서 중선거구제는 좀 아주 위험한 제도라고 보고요. 대선거구제도 좋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얘기하셨던 소선거구, 연동형 비례제, 권역별로 가는 것이 지역주의 극복과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최선의 제도 아니냐. 거기도 뭐 약점들이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지금 천 이사님 말씀하신 거에 사실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은 없고요. 아, 예. 일단 분명한 거는 중선거구제는 안 된다. 예. 국민들께서도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건 과거에 양당의 동반 당선 제도를 우리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선택권이 없어지고요.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명직이 되는 거예요. 공천하면 바로 당선되는. 그래서 이제 중선거구제 안 된다라는 건 명확히 우리가 해야 되고 소선거구 플러스 권역별 비례 이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지금이라도 합의할 수 있으면 사실은 저는 그거는 지지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마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면 소선거구 숫자를 상당 부분 줄여서 네. 전국구 비례를 늘려야 되는데 또는 권역별 비례를 늘려야 되는데 253대 지금 47인 상태에서 대폭 줄여야 될 거다. 최소한 지역구를 한 30개, 40개는 줄여서 뭐 220대 80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1988년에 했던 225대 75라던가 이렇게 돌아가야 될 거다. 근데 20, 30개를 과연 줄일 수 있겠느냐. 네.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이거를 용납하겠느냐. 이런 좀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총선이 내년 4월이고 한 11개월 정도 남았는데 1차적으로 선거법 개정해야 되는 1년 시한은 지났고요. 지금 국회에서 좀 열심히 부지런히 좀 땀나게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장단점 들어보고 뭐 여러 가지 또 이해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뜨거운 촛불 전국 지나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꿈을 꾸고 희망을 가졌던 많은 분들이요. 정치에 또 실망감을 표하고 계세요. 실망을 넘어서 절망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2023년 오늘의 정치를 바라보는 두 분 심정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 이사님부터 말씀 주시겠어요? 무엇이 가장 문제다? 가장 문제는 무엇이다라고 한다면 뭘 꼽을까요? 제가 좀 전에 네. 좀 아까 그 소선거구 그 연동형 얘기에서 비례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는 문제. 그러니까 증원을 하면 좋은데 증원은 워낙 저항이 거세니까 네. 그 문제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대선거구제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증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이 방향을 몰아가면 저는 뭐 100석까지는 안 늘리더라도 75석만 늘려도 상당히 비례성 거의 100%는 아니어도 8, 90%를 반영할 수 있는데 좀 근접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제일 큰 문제식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제와 타도의 정치입니다. 정당 간에도 그렇고요. 정당 내에서도 견해가 다른 게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좋겠어요. 정치적 견해가 다르서 비전과 정책과 노선 가지고 싸우면 좋겠는데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를 놓고 치열하게 당 밖보다 더 적대적으로 싸우는 뭐 수박이니 개딸이니 이런 뭐 표현들을 별로 입에 올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는 정당 안에도 물론이고 정당 간에도 대화 타협의 정치를 하자는 것인데 지금 구조적으로 점점 더 역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은 제가 그 생각을 좀 전에 했는데 이탄희 의원님 같은 분들이 3탄, 4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민주당 내에도요. 이런 것들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의원들이 사실 많아 보이지 않고 또 노무현 대통령처럼 권력을 내놓겠다는 정도의 의지를 갖고 하는가도 약간 의문스럽기도 하고 진짜 이탄희 의원 같은 분이 한 50명쯤 됐으면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에도 있어야 되고요. 저는 정의당에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지금 정당이 자기 혁신의 가능성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요즘 이제 살짝만 덧붙이면 모든 창당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응원한다. 그러니까 그 당을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세 당 모두가 다 도전받아야 된다. 위협받아야 된다. 그래야 안팎의 과정을 통해서 혁신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혁신에 성공하면 계속 당세를 유지할 거고 실패하면 쇠락하고 몰락할 수도 있다라는 구도를 만드는 것.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고요.
저는 선거제도가 안 바뀌더라도 또는 바꾸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정치적 도전들, 물론 거기에는 떴다방도 있고 사이비도 있을 거지만 저는 새로운 세력들이 발굴되고 발견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도태되는 구조 때문에 선거제도 때문에 살아남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악마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선의의 경쟁, 비전 경쟁, 긍정적인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정치로 대전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현역에 계신 우리 이탄희 의원님께서는 2023년 우리 정치의 문제는 무엇이다?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치 양극화인데요. 양극화.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정치가 양극화돼서 도대체 내 생각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지금 느끼시는 상황인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정치 양극화라는 말은 사실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찐 진보와 찐 보수로 양극화됐다. 이게 아니고요. 각 진영 내에서 자기 내용, 자기의 비전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증오 감정과 현오 감정을 선동하는 사람들만 눈에 띄게 보인다. 그 사람들이 각 정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의 정치 양극화거든요. 그러니까 증오 정치, 혐오 정치가 결국은 문제인 것이고 이거는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구도의 본질이 증오와 대립의 정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근데 그 증오와 혐오가 과거에는 지역으로만 표출이 됐다고 하면 지금은 지역에서 빠져나와서 지역을 넘어서서 세대와 성별과 그다음에 모든 정치 이슈로 번져버린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지역구도에 대한 해결책이 지금 2023년 대한민국 정치 문제에 대한 해결책하고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증오와 혐오의 정치가 왜 각 진영 내에서 이렇게 득세하게 되느냐?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반사이익 구조인데요. 제3, 제4, 제5의 세력들이 진입할 수 없는 우리가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방만 도저히 못 찍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내가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굳이 더 어렵게 노력을 해서 내가 이런 것도 잘합니다. 내가 이런 비전이 있고 내가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저기만 도저히 못 찍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기는 구조니까. 이런 쉬운 정치에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이제 너무 많이 익숙해졌어요. 최적화돼 버린 것 같아요. 똑똑해진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치가 2023년의 정치 양극화가 바뀌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무현의 꿈에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요, 이제 2023년 오늘 우리가 왜 이토록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지 다시 한번 이유를 느끼게 됩니다. 욕을 먹더라도 또 해결을 못하더라도 그래도 문제가 있다는 말은 해놓아야 한다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선한 진심, 어떤 개인이나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을 했던 치열한 의지, 그런 정치인을 다시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3년 대한민국 공존의 정치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아까 말씀하신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이고 제가 이제 전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일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선거제도 개혁을 구호로서 외친다고 되지 않고요. 진짜 노무현 대통령처럼 긴 안목을 가지고 권력까지 내려오면서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도전받고 경쟁받아야 된다.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아까 모든 창당을 응원한다. 어떤 정당이냐에 따라 지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변화가 아주 격변이 일어나는 때가 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의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죠. 저도 동의하고요. 노무현 네. 대통령께서 지역구도의 문제라고 또 보신 것 중에는 지역의 독점이잖아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한 정당이 3분의 2 이상 가져가지 못하는 결과, 이것도 말씀하셨던 건데 똑같은 논리로 지금 한 진영을 한 정당이 독점하는 구조를 깨야 된다. 그래서 진영 내에서 정당끼리 경쟁을 해서 서로 쇄신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천인사님 뜻을 같이 하고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께서 뭐 다당제, 양당제 이런 것 중에서 뭘 선호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궁극적으로는 강하고 좋은 정당을 원하신다고 봅니다. 근데 강하고 좋은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정당들한테 뭔가 충격을 줘야 된다. 그래서 경쟁 구도를 만들자. 그리고 동시에 기존 정당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우리 정당이 좀 더 나은 정당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안에서 소신 있는 목소리 내야 된다.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네. 네.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있으신데요. 강물처럼님, 지금은 상식과 비상식의 대립이죠. 보수, 진보 대립 아님. 이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엄용학님, 노무현은 우리가 아파해야 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길이다. 민주주의의 길. 이런 희망적인 말씀 주셨고요. 그늘진 태양님, 선의의 경쟁은 언제나 멋집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노무현 2023 그 첫 번째 시간 대연정편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하신 소감 궁금한데요. 이탄 의원님 먼저 짧게 말씀 주실까요? 전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을 한 번 더 탐닉하는 기회였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많이 남을 것 같고요. 말씀도 너무 잘하세요. 제가 사실 처음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는 거는요. 2002년도에 제가 그때 24살이었는데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TV를 켰는데 광주 경선이었던 것 같아요. 595표 딱 외치니까 사람들이 노란 풍선 흔들면서 막 눈물 흘렸던.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캐다 보니 그 해결책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먼저 말씀하셨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2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노무현을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참 정말 대단한 정치인이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요. 오늘 통해서 노무현의 진정한 꿈이 뭐였는지 대한민국 국민들께 조금 더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천이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마무리 말이 되는 건가요? 네. 네, 하여튼 저는 아까 이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양당제로 몰아가는 제도나 다당제로 몰아가는 제도가 아니라 어느 정당이든지 지지받는 만큼 의석이 배분되는 제도가 가장 공정한 제도이고 공정한 데면 정당 간의 유불리를 따질 이유가 없다. 그리고 진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될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다당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당제도 가능한 제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보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개혁에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옳은 방향을 제시했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고요. 또 일관되게 진짜 치열하게 노력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난 과정에서 불완전하게나마 선거개혁 과정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 너무 불완전한 거죠. 이것을 바로잡는 것들이 저는 그 후배 정치인들이시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서 진심으로 일한다면 그리고 시민들이 이 선거제도 문제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해 나간다면 못 이룰 것 없다. 정치 재건축 가능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적기일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며 정치인다운 정치인, 대통령다운 대통령, 진짜 민주주의자 노무현의 한 발짝 더 다가간 기분입니다. 노무현 2023 2회는요. 5월 11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노무현 독도라는 제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